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욱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채널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G7 일정을 모두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새벽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영부인 김혜경 여사의 첫 외교 대비 무대이기도 했는데요.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가칭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란다인데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조건 항복하라는 경고에도 이란의 저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스라엘 일부 지역에 출국 권고를 발령하고 교민들의 대피를 돕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천 경제평론가, 임종윤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임종윤 평론가님. 네. G7 일정도 1박 3일 그야말로 강행군이었습니다. 진짜요? 대통령 참모들도 코피 쏟는 분들이 많았다는 소식이 전해 들어오고 있는데 대통령의 건강도 좀 염려가 되고요. 주치의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아무리 대통령이 건강 체질이다 그런 얘기를 해도 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경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최소 5년인데 이런 걸 감안을 하면 주치의라는 자리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앞서 말씀을 하셨던 대로 양방 한방이 있고요. 이번에 이제 주치의가 되신 이 박상민 교수는 이제 양방 쪽이 되겠고, 좀 찾아보니까 역대 대통령 주치의들 쭉 보니까 한 분이 있었던 경우, 두 분이 있었던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양방과 한방 이렇게 주치의를 두 분을 두는 이런 시스템이 좀 안정이 돼가고 있고. 보통 역대 대통령 중에 양방 주치의는 주로 이 내과 계통,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그런 전공을 하셨던 분들이 됐고요. 한방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이제 한의대 쪽에 출신이 되셨고, 양방 쪽은 서울대 의대 출신 교수들이 사실 대부분이었고요. 한방은 역시 경희대 한의대, 이 제일 오래된 학교니까 이쪽에서 제일 많이 했습니다. 대통령 주치의는요, 무보수입니다. 그러니까 명예직이죠. 대신 이제 차관급의 예우를 해준다고 합니다.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이 G7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19일 새벽에 서울공항을 통해서 귀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귀국길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예, 새벽 1시경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조금 달라진 점 중에 하나가 바로 대통령의 SNS 소통이 상당히 활발해졌다는 것인데, 주요 일정이 끝나고 나면 물론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도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직접 소회를 밝히고 또 내용을 요약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G7 일정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상당히 이번 G7 일정도 원래는 가야 되느냐, 사실 너무 이제 취임한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야 되느냐 이런 논란도 사실 일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G7 정상회의를 참석을 한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런 내용을 SNS에 직접 올리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출국에 앞서서 이제 이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을 민주 한국의 복귀, 그러니까 Democracy, Korea is back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게 굉장히 좀 의미를 많이 부여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안들이 산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며칠이지만 국정을 비울 만한 그런 중요한 자리다라는 걸 강조했다고 좀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이 SNS에서 좀 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 우리 국민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런 내용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정상회담을 되게 여러 군데랑 많이 했지 않습니까? 물론 아쉽게도 미국이랑은 못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대한민국이 좀 정상으로 돌아오는구나라는 걸 직접 보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의 첫 다자 외교 데뷔 무대이기도 했습니다만 무려 9개 국가 정상들과 양자회담도 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숨가쁜 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체력도 강철 체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명의식이 있는 분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아공, 호주, 브라질, 멕시코, 인도, 영국 제가 말하기도 힘들어요. 유럽연합 등 9개국 그 정상과 만남을 가졌고요. 또 회담을 했고요. 국제국이 유엔 수장과 약식회동을 포함한 10개국 그 정상과 회담을 한 겁니다. 이거 대단한 거죠. 근데 이제 눈에 띄는 점은 아까 그 임평목각에서 말씀하셨지만 민주한국의 어떤 복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지만 그 정상 간의 대화에서 항상 그 나오는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좀 유심히 보면 무역, 투자, 통상, 공급망, 에너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경제에 관련된 용어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실용 중심의 외교,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어떻게든지 그 강건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을 갖다 이번 회담에서 좀 여실히 볼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은 그 다자 외교 무대에서의 양자 회담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긴 시간을 할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대략 30분 정도의 만남이고 통역을 포함한다면 실제 대화는 한 15분 가량인데 이 와중에도 굉장히 실용적인 그러니까 세일즈 외교를 펴졌습니다. 일단 캐나다부터 짚어보면 여기에는 잠수함 도입 사업을 하는데 이거 우리나라 배 잘 만든다 이 말씀을 하고 오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카니 총리가 사실은 경제통이잖아요. 골드만삭스에서 근무했고 캐나다 그 중앙은행 총재, 그다음에 영란은행 총재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그 대단한 경제통인데 이분 앞에서 또 세일즈를 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 거고요. 사실 캐나다는 잠수함 도입 사업을 하죠. 이게 한 28조 원 규모고 사실 우리나라 그 방산업체라든지 조선업체들이 그 굉장히 열을 올리면서 참여를 갖다가 휘망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한국 방산업체의 어떤 강점이라든지 뭐 이런 점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카니 총리의 반응이 저는 뭐 상당히 유의미하게 들렸습니다. 한국 방산 역량을 칭찬했고요. 양국이 적극 공조해 나가자고 답했으니까 앞으로 이 방산 그 잠수함 도입 사업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EU와 한국의 한EU 정상회담도 있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EU에 방위비 압박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EU가 자체 무장을 좀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역시 방산도 K방산이 세일이다 이런 세일즈 외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연합의 뭐 주요국 중에 하나인 독일 같은 경우는 헌법을 고쳐서까지 이제 국채를 발행하고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방산 쪽 국방비를 좀 증액하겠다 이러고 있는 판이니까 유럽 전체 분위기가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방산 또 에너지 쪽에서의 어떤 그 독립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관심이 제일 많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그다음에 안토니오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인 이 두 사람과 이제 3자 정상회담을 좀 갖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방산 쪽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사실은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나왔던 얘기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원래는 유럽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국방비 증액 부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거는 대부분 다 유럽에 있는 이 방산 관련 기업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약간 강경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가 최근에 독일에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서요. 우리 방산 기업들이 당초에 좀 약간 우려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좀 큰 부분에 있어서의 수혜가 예상을 좀 해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좀 들고요. 또 하나가 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유럽은 미국과 이제 무역 협상이 관세 협상을 해가면서 약간 좀 대척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협상도 이제는 뭐 하긴 하겠습니다만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는 않고 있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유럽이 미국에 비해서는 뒤처져 있는 분야인 AI라든가 디지털 쪽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할 거라 좀 더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유럽이 제일 자랑하고 제일 발전해 있다는 분야 중에 하나가 또 친환경 쪽 분야 아니겠습니까? 이 쪽도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이 아리백을 이제 달성하기 위한 친환경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유럽연합 쪽의 정상들과도 얘기할 거리가 굉장히 물론 시간은 길지 않았겠지만 많지 않았을까. 그래서 유럽 쪽에서도 브뤼셀에서 이제 직접 만나서 11차 한 EU 정상회담을 갖자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영국과의 회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브렉시트 이후에 한국과 영국은 다시 이제 한영 FTA가 체결이 된 상태인데 이거 조금 더 현실화하자 이런 이야기가 오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21년부터 사실은 한영 FTA는 발효가 돼서 시행 중이죠. 그렇지만 이제 뭐 경제 환경이라는 게 계속 발전을 하고 변화하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사실 FTA도 개정 협상이 사실은 진행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현대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영국하고는 계속해서 소통을 하면서 FTA 개정 협상을 갖다가 진행하고 있는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가령 성평등이라든지 원산지 기준 개선, 바이오 공급망 협력 등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접점을 갖다가 찾았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영국 그 총리와의 어떤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사실은 이 한영 FTA 개정 협상이 한층 더 신속하게 좀 완결될 수 있는 측면들, 이런 것들이 좀 가속화될 수 있는 여지들이 커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G7에서 만난 정상들 가운데 가장 친해진 정상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 아마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서로 소년공 시절에 이 부상당한 부위도 좀 비슷하기도 하고 해서 한데 룰라 대통령이 큰 몫을 한 것이 그 G7 회의장에서 마크롱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통령을 소개를 했고 소개를 받은 마크롱 대통령은 엄지를 세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 프랑스와는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얘기거리가 별로 없을 수도 있는데 어쩌면은 좀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건 오히려 프랑스 대통령,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아닌가 생각이 지금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거 좀 화면에 좀 나오겠습니다만 룰라 대통령이랑 마크롱 대통령 얘기를 하다가 룰라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명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딱 엄지척을 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건 이게 이제 화면상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러나서 이제 이 윙크도 하고 이랬다는 얘기인 건데 재밌는 게 이번에 이제 정상회의가 열린 거 캐나다 아니겠습니까? 캐나다에 있는 교민이 이제 SNS에 올린 내용을 보니까 도대체 룰라 대통령이 뭐라고 했길래 저렇게 마크롱 대통령이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엄지척을 한 거냐 했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되게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물론 처음 만났으니까 사실 친해졌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서로 통하는 게 있다. 앞서 말씀하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고생했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마크롱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제 존경할 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이번에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더라도 향후에 프랑스와 정상회담을 통해 상당히 좀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예. 새벽에 귀국을 했기 때문에요. 오늘 하루 좀 쉬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오후에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새 정부 첫 추경안이 좀 심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캐나다에 있는 동안에도 계속 보고를 받았겠죠. 그래서 어제 이가 이 당정 회의를 통해서 20억 규모, 20조 규모죠. 20조 규모의 이제 추경 규모가 좀 결정이 됐고 또 가장 중요했던 게 민생회복 지원금을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였거든요. 정부에서는 선별 지급을 하자는 거고 이제 당에서는 보편 지급을 하자 이런 거였는데 결국 이게 이제 절충점에서 보편 지급을 하되 대부분 이제 어떤 재산이라든가 어떤 지역 이런 거에 따라서 차등화하자. 그래서 이제 선별 지급과 보편 지급을 이제 합친 절충 형태가 좀 됐고요.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이 빠르면 7월 말쯤에 좀 될 것으로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 특히 주식시장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도착하자마자 오늘 오후 국무회의 때 이 부분을 좀 의결할 예정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이번 G7 정상회의는 영부인 김혜경 여사에게도 외교 대비 무대가 됐습니다. 일정 내내 김 여사의 소탈한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좋아하신다고 해서 은퇴한 안내견입니다. 어유 좋아. 오빠는 지금 사랑하고 싶은데.
그래도 해 그러면. 아이고 이름이 뭐예요? 벨라예요, 벨라. 벨라. 아이고 이뻐라. 몇 제가 살? 9살 아유 됐고요. 나이 많이 먹었네. 작년에 은퇴를 했어요. 안내견으로 계속 활동을 하다가. 좋더라. 좋더라. 잘했어. 예, 그 이전 정부까지 아마 동포간담회라는 행사는 네. 더 익숙하긴 한데 이번에 그 동포사회와의 대화로 명칭이 바뀐 예. 것도 좀 인상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민들에겐 자국 대통령 그리고 그렇죠. 영부인이 굉장히 반가운 분들인데 뭐 캘거리 행사인데 밴쿠버에서 수시간 걸려서 오셨다는 분들까지 굉장히 좀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예, 뭐 되게 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좀 분위기가 되게 좋네요. 화기애애하고 그런 분위기도 나고 이제 영부인 김혜경 여사의 어떻게 보면 이제 앞서 말씀하신 이제 국제사회 외교 무대 첫 데뷔이기도 하지만 이제 교민사회 어떻게 보면 이제 영부인으로서 첫 데뷔이기도 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캘거리에서 열렸는데 사실은 이제 분위기가 그 굉장히 앞서 보시면 차에서 내리자마자 90도 인사를 이렇게 폴더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이번에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이 정도로 그 90도 인사에 깔려 있는 그 배경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이제 교포들이 얼마나 나라 걱정을 많이 했겠느냐. 그래서 본인이 와서 이제 교포들이 마음을 좀 위로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 왔는데 교포들이 굉장히 밝게 이렇게 막 큰 소리 치면서 이렇게 막 크게 환대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좀 놀라는 그런 모습도 잠깐 좀 나타났었고요. 특히 인사말에서도 우리 교포들이 한국 소식을 한국에 사는 우리보다 더 많이 하는 거고 더 잘하는 것 같아서 좀 놀라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 두 번째 일정은 바로 캐나다의 장애인 예술센터 방문이었는데요. 영부인이 이 장애인 문화예술센터 방문한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그 장애인의 하나의 방점이 있는 거고요. 예술센터라는 데 두 번째 방점이 뭐 저 개인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영부인의 발언을 갖다가 유심히 들어보면 사실 캐나다의 그 장애인 친화적인 어떤 환경들, 그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어떤 포용성 이게 굉장히 높다라는 걸 갖다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복지 정책 이런 측면에서도 그 영부인의 어떤 조언이 상당히 많은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 있고요. 사실 예술센터를 방문했다는 거는 그 영부인이 음대 출신 아닙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예술에 대해서 이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바로는 한국에서도 장애인 예술 활동을 갖다가 대단히 많이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촉진을 시켜서 한국과 캐나다 간의 어떤 문화 교류 이런 걸 갖다 촉진해야 되겠다는 발언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사실 한국인들의 어떤 문화적 감성, 콘텐츠 능력 같은 경우는 이미 세계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예술 활동을 갖다가 조금만 국가에서 좀 도와주거나 하게 되면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장애인 예술가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토양이 될 거다. 뭐 이런 의미에서 영부인이 그 장애인 예술센터를 갖다가 방문했던 것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예. 자,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첫째 날 있었던 환영 리셉션인데 이 자리에 김혜경 여사가 한복을 입고 등장을 했습니다. 그 현지 분들이 함께 사진을 찍자는 네. 요청이 상당히 쇄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원래 드레스 코드가 전통 의상, 그다음에 이제 서양 의상, 보통 그렇겠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뭘 고르면 되는 건데 김혜경 여사는 마침 이제 전통 의상 한복을 골랐고, 근데 또 마침 이번 그 리셉션장이 전통 의상을 입은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더 눈에 좀 띄었겠죠. 이번에 입은 건 연노랑 치마에 녹색 저고리인데 사실은 되게 잔잔합니다. 색깔 자체가. 그러니까 화려한 그런, 왜냐하면 한복도 굉장히 화려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딱 봤을 때는 되게 이렇게 좀 편안하면서도 좀 화려하지 않은 잔잔한 그런 색깔의 그런 디자인의 그런 한복을 좀 입은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이 녹의 황상 이 한복 자체가 균형과 품격 또 무궁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좀 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좀 눈에 띄는 모습 또 한복 자체가 되게 단아한 그런 모습들이 좀으로 이제 김혜경 여사가 이제 자리에 참석을 하니까 서로 좀 사진 찍겠다고 하는 분들도 좀 많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화제의 어떤 좀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한복도 이제 그린색 계열이었고 또 착용하신 양장도 민트색이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린 계열의 색상이었는데 상당히 잘 어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선 기간 내내 사실 김혜경 여사의 이 행보가 그렇게 주목받지는 않았었는데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아무래도 여러모로 이 내조 외교를 또 펼쳐나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대선 기간 내내는 사실 그림자의 외교였죠. 좀처럼 투샷으로 두 분이 이렇게 잡히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는 항상 옆에서 항상 곁에
있는 모습들이 좀 비춰졌어요. 비행기 트랩을 갖다가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특히 뭐 기자회견담을 할 때도 옆에 있었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영부인으로서의 어떤 보폭을 갖다가 넓혀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요. 사실은 이 영부인의 외교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진심과 어떤 절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어떤 품격들. 이걸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봤고요. 그런 어떤 품격들은 우리 국격 어떻게 올리는 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지만은 이 대통령의 향후 행보, 어떤 국정 운영 이런 거에서도 상당한 어떤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부처별 첫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향후 5년간 정부의 청사진이 이곳에서 그려지는데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일반 국민도 정부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소통 플랫폼이 이제 오후 2시면은 이제 오픈이 됩니다.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소통 플랫폼 어떤 취지에서 만들어졌는지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의 브리핑으로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소통 플랫폼이 이제 오후 2시면은 이제 오픈이 됩니다. 현재 가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란다.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해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정과제에 직접 반영하기 위한 플랫폼입니다. 예, 이재명 정부가 이 국정 전반에 대한 국민의 직접 참여를 상당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장차관을 추천받는 국민 추천제가 소통, 예, 있었고 추천제 이번에 있었고. 국정기획위원회도 국민과 직접 소통 플랫폼이 오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 아직 뭐 이렇게 뭐 확정돼서 발표한 건 아니면 국민 주권 정부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앞선 영상에서도 이제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모든 말의 앞에 국민이라는 단어가 계속 이렇게 붙는다라는 건 그만큼 그러니까 한동안 이렇게 소외됐었던 국민의 어떤 소위 말하는 주권, 국민의 권리가 이제 앞으로 다시 이제 나서게 되는 이제 그런 의미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민 추천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주일간 되게 성황리에 잘해서 뭐 이제 결과들이 나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던 것처럼 굉장히 국민들의 관심이 좀 많다라는 점을 봤을 때 이 국민들과의 소통 창구 역시 어떤 국민들의 좀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관심과 참여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이재명 정부에게 바란다. 이게 이제 이 소통 플랫폼의 가칭 이름이 되겠고요. 누구나 다 이제 플랫폼 내에 있는 게시판을 통해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온갖 분야에 대해서 나는 이재명 정부한테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라는 것들을 직접 올릴 수 있고 이게 이제 단순히 그냥 온라인 게시판만 쓴 게 아니라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 게시판이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직접 민원 청구에 와서 지금 정부 서울청사에 민원 창구를 만들었거든요. 거기 직접 오셔서 제안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여차하면 우편을 통해서도 생각하시는 바를 이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루트들이 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지난번 국민추천제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제안해 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국민과의 직접 소통은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입니다만 이 국민 추천제를 돌이켜 보면은 약 7만 4천 건 정도 추천이 왔고 일부 이제 진지함이 다소 떨어지는 추천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잘 걸러내는 작업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예, 그거는 뭐 당연한 어떤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장난성 뭐 제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익단체들이 집단적으로 움직여서 예. 특정인을 갖다가 뭐 추천하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거는 얼마든지 걸러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소통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대부분의 나라는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갖다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사실은 소통에 목말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도대체 내가 원하고 내가 주장하고 이런 것들은 좀처럼 정책화가 안 돼.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참여의 어떤 장으로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참여, 직접 민주주의를 갖다가 강화하거나 실행하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국민들의 어떤 참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정책에 대한 어떤 신뢰성, 어떤 투명성 등 같은 것들도 훨씬 제고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시도는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죠. 광화문 1번가라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추천순으로 이걸 갖다가 중요성을 배점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단순히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공론회장을 또 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전문가들도 참여를 하고 공무원들도 참여를 하고 제안한 국민들도 참여를 해서 이걸 갖다가 심각한 어떤 토론 이런 걸 갖다 거친 다음에 그걸 갖다 정책화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단순히 어떤 일종의 이런 어떤 소통 플랫폼들이 뭐 일부에서는 이거 쇼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한계들을 갖다 극복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엿보인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소통 플랫폼이긴 한데 아직 정식 명칭이 그렇죠.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이름도 이 공모를 통해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무게를 두는 거고 이거를 이제 이재명 정부 내내 가져가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인 거로 좀 보여지는 거고요. 6월 20일이니까 내일입니다. 내일부터 사흘 동안 이 소통 플랫폼의 정식 명칭을 이제 공모라는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요. 3일 동안 이제 국민들 의견을 접수를 받겠다. 그래서 전문가의 심사로 한 10여 건 정도의 후보들을 선정을 한 다음에 온라인 국민 투표로 이제 가장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은 그런 이름을 최종 소통 플랫폼의 이름으로 짓겠다라는 거고요. 앞서 이제 윤 평론가님께서도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결국 이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러니까 방관자가 아니라 직접 참여해서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나라를 내 힘으로 내 어떤 아이디어로 이렇게 만들어간다라는 이런 점에서 좀 기존 정부 역대 정부들과는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그런 소통 이런 노력들이 이재명 정부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현재 일단 가칭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란다인데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좀 후보군이 될 만한 명칭들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톡톡 제명이 굉장히 예. 인상 깊었고요. 모두 온, 한뜻 광장, 모두의 정책 큐, 마음 모아, 국민의 수첩, 언 국민툭.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그 네이밍을 대부분 이렇게 보게 되면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개방성,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거고요. 국민들은 또 마음 모아, 모두의 정책 큐처럼 어떻게 보면 화합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 소통 플랫폼을 갖다가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 두 분 평론가님의 해안이 담긴 이름 짓기를 좀 부탁을 드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먼저 윤석천 평론가님 이 국민 소통 플랫폼의 이름 좀 지어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그 네이밍에 서툴러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만 야단법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처의 설법을 듣기 위해서 만든 야외의 강단인데 이걸 바꿔서 소통법석 뭐 이런 식으로 바꿔도 좋지 않을까? 예. 소통을 위한 어떤 장터?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밍을 한다면 소통법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소통법석. 임종인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저는 이 소통이라는 게 수평적 관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좀 편안한 자리에서 얘기할 때 도란도란 얘기한다라는 우리말을 좀 쓰다 보니까 도란이네. 도란네 뭐 이런 정도. 도란네가 아니라 도란네. 근데 이거 좀 어감이 좀 별로 안 좋네요. 도란이네 정도가 어떨까? 좀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예, 발음에 주의를 해서 좀 읽어야 될 이름인 것 같습니다. 자, 명칭에 대한 추천 외에도 각종 주제에 대한 다양한 제안들도 올라오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결국 이제 이 소통 플랫폼의 본질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아마 화면에 좀 뭐가 나올 텐데요. 보면 국민 주권 정부의 기조에 맞는 뭐 군무원의 어떤 그런 역할들, 디딤돌 대출 제도의 뭐 개정, 뭐 입주 직전에 뺏긴 디딤돌 대출 등등등 이런 얘기들도 좀 있고요. 네. 이 외에도 뭐 불법 주차 문제, 뭐 이런 얘기도 주 4일제 제한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물론 이게 이제 일부의 어떤 분들의 뭐 피해라든가 불편함이라든가 어떤 소원이라든가 이런 걸 수도 있긴 한데 거기서 뭔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더 많은 국민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또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그냥 몇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 이익 때문에 생겨서 하는 거다 이렇게만 딱히 폄훼하고 무시할 게 아니라 내용들을 분명히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는 이 불법 주차 관련된 부분이 좀 더 되게 관심 있게 좀 본 게 아마 차 이렇게 해놓고 연락처도 없는 상태로 사이드 브레이크 걸어놓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불편한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 이게 지자체도 못 건들고요, 경찰도 못 건들거든요. 관련법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관련법을 만들어서 이게 의도적이든 또는 비의도적이든 간에 이렇게 불법 주차 차량들은 뭔가 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게 여러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부분에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방식으로 이 소통 플랫폼의 이 게시판에다가 여러분들께서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바들을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을 해놓으시고 또 정책 같은 것도 제안을 하신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좀 더 좋은 나라가 되는데 아마 하나의 다 밑거름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주제 바꿔서요.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G7 회의에서 급거 귀국을 했고 여러 의사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란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뭐 트럼프 대통령의 언사가 뭐 사실 그렇게 좀 이렇게 매끄럽거나 이렇게 젠틀하거나 이러지 않다라는 우리가 네. 뭐 세상 모르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보면은 이란 측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그런 거친 언사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이란은 절대 핵무기 가질 수 없어. 뭐 이런 표현도 그렇고 이란은 무조건 항복해야 돼. 우리 미국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이런 표현들이 좀 나왔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래도 이제 어쨌든 적대국이지만 한 나라의 이제 수장인데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알라 하메네이 은신처 우리가 알고 있어. 언제든지 우리는 하메네이를 제거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안 하는 있는 뿐이야. 뭐 이런 식의 얘기들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경고의 수위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최초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을 때는 미국이 우리가 개입한 거 아니다라고 약간 선을 그었었는데 지금은 좀 양상이 다릅니다. 이란의 제공권을 우리가 장악하고 있다. 우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들은 뭐 외신을 보게 되면 좀 약간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어떤 전력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어떤 승리가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중동의 어떤 질서 재편 자체가 다시 말해서 중동의 패권 자체의 어떤 일부분이 이스라엘로 넘어갈 수가 있다, 온전히. 그러면 사실 미국은 사실 그쪽에서의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상실될 어떤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부랴부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사실을 무력 개입 아니면은 전쟁에서의 어떤 직접 개입을 갖다가 언급하고 있는 거 아니냐. 나중에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전쟁이 승리로 끝났을 때 그래야지만 미국의 어떤 입김 이것이 이제 중동에 계속 어떻게 보게 되면 강화될 것 같으니까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거고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계속 언급하는 것처럼 이 전쟁을 갖다가 실제로 종식시킬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잖아요. 가장 이제 부정적인 거는 뭐 직접 개입을 통해서 벙커버스터를 통해서는 뭐든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강압적인 수단을 통해서 이란의 핵 능력을 갖다가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방안이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 이란이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큰 수세에 몰려 있으니까 지금 뭐 이란 대통령이 뭐 오만에 갔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비행기 세대가. 그러니까 핵 협상을 갖다가 미국 측에 완전히 유리한 방향으로 핵 협상을 갖다가 완결 짓는 거. 그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 있다라고 봅니다. 예. 공습 직전의 상황을 좀 돌이켜 보면은 이제 미국과 이란이 5차 핵 협상까지를 했고 6차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는 이제 공격에 대한 승인을 해놓았고 네네. 최종 명령을 지금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한데 네네네. 이란과 미국이 지금 막판에 갑자기 이제 다시 협상에 들어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성향
아니면은 그 협상 스타일 이런 거 볼 때는 맨 처음에는 굉장히 공포스러움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상대방이 약간 좀 어떻게 보게 되면 좀 굴복하거나 굴종하는 장사로 나오면 사실 협상을 하는 이런 형태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띄고 있죠. 이번도 역시 저는 비슷하다고 보는 거고요. 실제로 미국이 여기에 개입하려는 거에 대해서는 미국에서의 반대가 의외로 많습니다. 트럼프 그 진영에서조차 53%가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라크 전쟁에 개입을 했다가 지금 엄청난 어떤 후폭풍, 후유증을 아직까지도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실패를 갖다가 다시 할까? 뭐 저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은 그런 쪽에서는 의문인 상황인 거고요. 어쨌든 이란 측에서 이제 계속 들려오는 소식은 그 협상을 계속해서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란 측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미국 측이 원하는 어떤 그 협상, 어떤 카드를 갖다가 이란 측에서 제시를 하지 않으면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갖다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이란으로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미국이 원하는 어떤 카드를 줄 어떤 각오가 돼 있다. 사실은 뭐 이렇게도 봐야 되는 거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협상의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란 반응을 좀 살펴보면은 그렇죠. 이스라엘이 공습한 직후에는 휴전에 대한 의사도 좀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네. 미국 개입이 좀 유력해지면서 오히려 우리는 항복하지 않겠다 좀 강경하게 네. 나오고 있어요. 그게 이제 협상 카드일 수도 있고요. 너무 또 이렇게 유약한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일 수는 없는 거니까 또는 실질적으로 정말 뭔가 결연한 의지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너 어디 있는지 다 알아. 뭐 우리 맘만 먹으면 너 제거할 수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또 없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최고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런 좀 강인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측면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란이 공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란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이런 미사일도 많이 갖고 있고요. 드론도 또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 초음속 미사일 개발한 거 이 부분도 이제 최근에 개발을 해서 이번에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을 할 때 시도를 했다, 써먹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란 방공망이 작년에는 그 4월 달에 이란이 미사일 공격을 할 때만 해도 99%를 방어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꽤 많이 뚫리는 것 같습니다. 수십 명이 이스라엘 주민 수십 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다쳤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거 보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이 삼중 방공망, 그 아이언돔을 위시한 이 삼중 방공망이 조금 허점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한 번에 수백 발, 수천 발을 발사한다든가 또는 이제 뭐 드론이라든가 이런 건 여러 가지 섞어서 이렇게 공격을 한다 그럴 때는 이 99% 이상 커버를 하는 게 어렵다라는 이런 한계도 노출이 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이란의 공세가 그냥 단순히 공세로만 끝날 게 아니라 지속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중동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외교부가 해당 지역에 여행 경보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브리핑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중동 사태 관련하여 외교부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공방이 지속됨에 따라 6월 17일 화요일 오늘 13시부터 이란 내 기존 특별 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3단계를 발령합니다. 이에 따라 이란 내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공관의 안내에 따라 가급적 신속히 출국해 주시고 동지역을 여행 계획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행을 취소 또는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기존에도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이후에 가자지구 등에 대한 이제 여행 경보 4단계 이거는 이제 여행 금지 조치가 이미 있었고요. 이번에 좀 그 조치가 확대가 되면서 일부 지역에는 이 3단계가 또 발령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이란 전역과 이스라엘 일부 지역이죠. 이스라엘 일부 지역에는 뭐 가자라든지 레바논 접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4단계가 발령이 돼 있는 거고요. 여행 경보는 총 4단계로 돼 있습니다. 1단계가 유의, 두 번째가 이제 자제. 네. 그다음에 3단계가 이제 출국 권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단계가 경보됐다는 거는 뭐냐면은 가능하면은 이란이라든지 이스라엘에서 떠나라, 출국해라. 그 정도로 상황이 좀 심각하고 위험하다. 이런 걸 갖다가 얘기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스라엘에만 우리 교민들이 한 500-600분 예, 정도 예. 계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현재 그분들 상황이 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에 한 500명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란도 또 우리 교민들이 많지는 않지만 한 100여 명 정도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동 전체 사실 한 8,000명 정도의 우리 교민들이 살고 계시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양측 간의 이 공방이 갈등 또는 이제 군사적 이런 부분들이 더 확대가 되면 우리 교민들이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일단 이스라엘에 있는 교민 한 20여 분이 지난 16일 날 인근 국가인 요르단으로 대피를 했는데 양쪽 한인회에서 버스도 대절을 하고 그래서 안전하게 도착을 했고 이 요르단 암만에 또 한인회에서 이 23분의 이스라엘 이 교민들이 좀 거주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공간도 제공을 하고 이렇게 좀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제 우리 국민들 사이에 이렇게 서로 좀 도와주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이번에 그 피난을 간 교민들은 일단 상황만 안정되면 일주일 됐든 열흘이 됐든 간에 다시 이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이전에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때도 투입이 된 적이 있고 그리고 수단에서도 아마 군사 충돌이 있을 때 투입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공군의 수송기 시그너스 이제 공중 급유기로도 쓰이고 인력을 수송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투입될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일단 그 이스라엘의 영공이 폐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사실은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요. 당시에는 사실 굉장히 긴박했죠. 지상군이 투입해가지고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이었으니까 사실은 뭐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니까 군용기를 투입해서 빼온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이스라엘에 주재했던 뭐 우리나라 그 주재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뭐 삼성전자도 있고요. 거기는 LG전자도 있습니다. 이분들 주재원과 가족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요르단으로 육로로 해가지고 다 옮기신 줄 알고 있어요. 그쪽에서 또 재택근무도 사실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르단도 위험하지 않냐 그러는데 제가 SNS 보니까 요르단에서는 뭐 파티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사실 그러니까 요르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평화로운 국면이니까 이쪽을 일단 전부 다 피신을 했으니까 그렇게 긴박한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이번에 어떤 이란과 이스라엘의 어떤 전쟁이 다른 중동 지역으로 뭐 여러 곳으로 불거진다. 그리고 지상군 간의 어떤 전투가 벌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군용기를 투입해가지고 우리 교민들을 안전하게 귀환시켜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격은 네. 결국은 이 이란의 핵 능력이 현실화되는 그러면, 것을 네. 우려한 조치였는데 그런 의미에서 추가적으로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이란의 아라크 중수로 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공격을 할 것이다. 인근에 있는 주민들 대피하라는 말이 또 나오고 있어요. 예, 이스라엘 군이 직접 이제 경고를 발령을 했습니다. 이적 주민들한테 대피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걸 이제 AP 통신 같은 외신들이 지금 보도를 했는데 이 아라크라는 지역은 테헤란에서 남부로 한 남서쪽으로 한 25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고 여기는 이제 중수로 플루토늄 기반의 중수로가 있는 곳이고요. 사실은 이제 핵시설과 관련해서 그동안 서방의 가장 큰 관심은 나탄즈 쪽이죠. 그러니까 이 핵 농축 시설이 몰려있는 나탄즈 쪽이었는데 이쪽도 이제는 이쪽은 이제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벙커버스터가 미군이 갖고 있는 벙커버스터가 가지 않으면은 좀 어려운 뭐 그런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쪽은 미군이 아마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미군이 공습을 할 것 같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이스라엘군이 직접 타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가고 있는 건데요. 결국 이번 사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이유 자체가 결국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이란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때문에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제 출범하는 이후에 이란과 핵 협상을 계속 하고는 있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별 진전이 없는 상태고 그런 상황에서 이란이 핵 농축 그 양을 늘린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온 뒤 바로 이스라엘이 이란을 직접 공격했던 걸로 본다면 결국 이제 서방에서 또는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 것이고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직접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거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라든가 미국이 이란의 하메네이 정부를 전복시키는 것, 그러니까 정권의 레짐 교체라고 그러죠. 이것까지 바라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뭐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갈 것이냐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윤석준 평론가님, 그 중동 사태 악화가 장기화된다면 결국은 우리 경제에도 좀 악영향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유가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란이 혹시나 호르무즈 해협을 뭐 폐쇄하거나 지나다니는 상선에 대한 공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해협의 봉쇄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진짜 극단까지 몰린다 그러면 봉쇄를 할 수도 있는 거지만은
사실 그게 미국한테 주는 타격이 예전만 하지 못해요. 미국의 세일 혁명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의 이 걸프만에 의존하는 게 한 8.5%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요.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UAE 같은 경우도 따로 파이프라인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실제로 타격은 어디에 오느냐. 사실 한국, 중국, 일본, 뭐 인도, 우리 이쪽 아시아권 지역들한테 오는 건데 사실 그쪽으로 나가게 되면 가장 큰 타격이 중국한테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이걸 갖다 좋아할 리는 없겠죠. 사실 이란을 갖다가 지금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뭐 은밀히 도와주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사실 여력이 없는 거고 거의 지금 전쟁 때문에 중국이 도와주고 있다는 건데 중국한테 직접적인 어떤 타격이 될 수밖에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가 진짜로 봉쇄한다고 하면은 미국의 어떤 직접 개입을 불러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진짜 심각한 전쟁이 될 수밖에 없다. 그거는 이란도 피하고 싶은 걸 겁니다. 따라서 그것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의 어떤 봉쇄 때문에 유가가 급격히 올라갈 거다라는 어떤 전망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다. 그래서 지금 뭐 이란과 이스라엘의 어떤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와중에도 비교적 유가가 안정적인 거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천, 임종윤 두 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